지금은 요 차트를 쫙 보고 있으면요, 밴드예요, 밴드. 아무리 성장주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숫자가 있어야지 투자를 하지,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 정도는 미국으로 갈아타시라는 거죠. 너무 급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 지금 그 가치주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네. 지금 한국에서도 그 논란이 계속 있잖아요. 성장주냐, 가치주냐, 경기 민감주냐. 왜냐하면 요번에 이제 조정이 있었을 때 성장주들은 막 엄청나게 급락하는데 오히려 조선, 철강, 뭐 화학 이런 쪽들은 쫙 올라와 줬잖아요. 이게 일시적일까 아니면은 오래가는 어떤 조정 후에 큰 상승 시작이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네. 미국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꾸 그 한국을 들여다볼 때 그렇죠. 한국에 대한 논리를 펴면서 미국을 보면서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치. 반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서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한국을 보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가치주 얘기를 하죠. 심지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치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이제 예. 더 이상 성장보다는 네, 그렇잖아요. 고정적 안정적 예. 수익이 나오니.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쪽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으로 볼 때는 미국에서는 그게 다 성장주예요. 그죠? 엄청나게 투자, 테크놀로지. 성장주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그런 어떤 이 신성장 있어서 빠르게 투자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바이오 산업 엄청나게 문제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워낙 그 뭐라고 하죠? 우리 소위 떴다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네. 사자가 많은 뭐 이런 느낌이 그렇죠.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한국에서 보는 성장주들은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많이 섞여 있단 말이죠. 예. 그게 뭐냐면 미국으로 따지면 성장주가 아니고요,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우회상장이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스펙이. 근데 지금 사실 괜찮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들 가운데 스펙 상장한 기업들이 꽤 되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스펙이 지금 박살이 났잖아요. 그렇죠. 미국 시장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성장주 중에서 그런 종목들이 많이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메타버스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에 어떤 종목이 있다. 근데 그 종목은 전혀 어떤 실적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기업이다. 현재 시점에서. 그럼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혹시나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얘네들이 이쪽으로 들어간다더라. 그럼 말이 되죠.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헷갈려 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지금은 성장주와 가치주를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 구분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PER이 높기 때문에, PBR이 높기 때문에 성장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PBR이 높은데 ROE가 높으냐? 그러면 이익률. 그러면 성장주이지만 매력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얼마나 잘 버냐. 네. 이게 이제 결국 그거죠. 관건이 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소위 테마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뭐 정치인 테마주는 빼고.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맞아. 이런 빼더라도 네. 뭐 메타버스가 됐든 뭐 자율주행이 됐든 해가지고 막 떠오르는 주식들, 네. 이것도 우리가 결국은 그럼 실제로 얘가 이 사업 부분으로 얼마의 수익을 내고 있느냐. 그렇죠. 요게 그리고 중요하다. 또 벌 수 있느냐죠.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율주행이 왜 파워풀하죠? 왜 중요하죠? 자율주행. 그게 이제 앞으로 빅 트렌드, 그러니까 앞으로 다 그렇게 그렇죠. 바뀔 세상이 되니까.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가장 필요한 게 데이터죠. 데이터. 그렇죠. 데이터가 네. 있어야 그게 뭐. 그렇죠. 근데 조그마한 회사가 그 데이터가 있어요? 없죠. 그렇죠. 대기업도 힘든 건데. 예. 그러면 당연히 그걸 성공하는 애는 누구예요?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든 테슬라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테슬라가 내가 이 부품이 필요한데 얘네들을 쓸게, 한국의 한 종목을 썼다고 쳐요. 그럼 대박 나죠. 근데 나 내일 바꿀래?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게 뭐 매력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그거는 성장주라고 보기보다는 테마주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이 테마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
그것에 관련돼서 여기에 앞으로 1등 할 수 있냐 없냐가 과거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도 너도 나도 다 닷컴이었고 몇백 개가 나왔고 그중에 살아남은 건 겨우 몇 프로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좀 틀린 게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큰 놈들이 이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지금 뭔가 메타버스 이런 거에 들어가겠다 공시하고 추진하는 사업들 뭐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미 메타버스는 아마존이 됐든 애플이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맞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오고 있는 그럼요. 사업이다. 그럼요. 따로 특별히 메타버스주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심지어 ETF로 보시면 미국은 한국은 아직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들여다봤으니까 메타 ETF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근데 미국에 메타 ETF가 있어요. META. 보시면은 60%가 다 대형 기술주예요. 나머지 40% 정도만 여러 종목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절반 이상이 그게 대형주기 때문에 거기에 엔비디아 들어가 있고 애플 들어가 있고 아마존 들어가 있고 구글 들어가 있고 뭐 그냥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페이스북 메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진짜 특히 이 페이스북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기네 갖고 있는 그 수익 모델 가지고는 성장이 어렵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명까지 바꾼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거기에 집중이 될 겁니다. 근데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의 자금력이라는 건 어마무지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자기의 그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겠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생태계를 하려고 하겠죠. 미국의 IT 기업들이 잘하는 게 그거거든요. 페이스북. 그치. 인수합병을 통한 예. 싹 자기의 생태계 만들기. 그 뭐라- 애플. 뭐 이젠 테슬라까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얘기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한국 기업들이 거기 갖다 붙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뭔가 힘을 독자 생존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예. 그 기업들과 예. 연계해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을 것이냐, 예. 현실적으로는 이게 더 후자가 낫다. 당연하죠.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죠. 아니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붙어서 그쪽으로 하던가. 그게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관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이슈로 메타버스가 됐든 막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세상의 이슈, 관심을 끌면서 수급이 몰리고 있으니 그래 나 알겠어. 장기 투자는 당연히 그런 목적으로 해야 되지만 나 단기 트레이더야. 트레이딩으로 그냥 지금 비싸지만 들어가서 좀 수익 보고 나올래.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는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뭐 실력 있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데 주린이들도 그런 생각으로 확 들어간단 말이에요. 더 오르겠지 하는 생각.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그냥 데일리 트레이딩을 하세요.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자고 났더니 큰일 날 수 있으니. 그죠? 이게 수익이 잡히는 위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트레이더들이 자기가 앞으로 미래를 잘 모를 때 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 트레이더들. 그건 무조건 단타틱으로 해서 그날 벌고 끝이에요. 절대 오픈 포지셔닝 안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장주를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그렇게 드셔도 만약에 정말 그 트렌드가 살아있다면 얼마든지 많이 버실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게 1인데 앞으로 10 갈 거다. 단기적으로만. 근데 그날 사서 그날 올라간 거 팔고 나오면 돈 많이 버세요.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상화폐 시장이 있대요. 가상화폐 그렇죠. 네. 왜냐면 10개 쫙 깔아놓고 리스크. 네, 그날 쭉 깔아놓고 10개 다 똑같이 집어넣고 그날 왜냐하면 계속 장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 오르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몰빵 그리고 확 올라가면 털고 또 다시 또 시작. 이게 저기 우리 그 추세 매매 주식 네, 그거랑 똑같네요.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성장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장주가 무슨 성장주입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뭐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면 되지만 이게 네. 사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돈 버는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석대로 원칙대로 좀 중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기업들을 찾아내야 된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애널리스트 출신으로서 운용도 해봤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인 회사를 헤지펀드를 런칭을 하려고 했었을 때 거의 뭐 스캘핑 수준으로서 단타 트레이드도 해봤고 다 해봤지만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성장 쪽 그리고 특히 뭐 심지어는 선물 옵션을 갖다가 할 때는 그거를 밤 하루만이라도 오픈 포지션을 놔두고 자면요 잠 못 자. 그렇지. 절대 못 자요. 불안해서. 예, 그거는 그래서 철저하게 배운 건 뭐냐면 그날 끝내 지켜볼 수 있을 때 끝내야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관점을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성장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합리적인 어떤 네. 시각, 균형 잡힌 시각을 좀 갖자.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미국,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대로라면 미국의 빅테크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앞으로 더 시장은 좋아질 것이고 성장성은 그들이 다 가져갈 것이다. 우리 작년에도 보면 러셀 네.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게 중소기업들의 이익을 사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다 뺏어가고 있다. 이게 이제 결국 양극화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플랫폼 독점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돼가고 있다.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기업들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MS가 됐든 애플이 됐든 이런 기업들에 투자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좀 중소형주 단에 뭐 그런 기업들에 투자할 것이냐 ETF 그냥 다 담은 거에 투자해야 수익률이 좀 좋을 것이냐. 네. 그러니까 우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중소형주 비중을 20% 이상을 올리질 않아요. 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소형주 위주의 펀드를 런칭을 하면은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이즈는 절대로 사이즈를 키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중소형주 투자를 하는데 중소형주 투자의 규모가 그 펀드가 예를 들어서 2천억, 3천억을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1조 단위로 가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리스키한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소형주가 경기가 아주 좋고 하락일 때는 수익률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중을 높여요. 그렇지만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20% 정도를 들고 가는 걸 맥시멈으로 잡아놓고 하셔야지 사이클이 끝났어요. 너무나 좋은 가치주야 중소형주인데 거래가 안 돼.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던 게 뭐냐면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좀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사이클이 확 트고 나서 중소형주 비중을 갖다가 40% 두고 있었던 거예요. 망했어요 펀드가. 정말 좋은 주식들을 두고 있는데도. 그렇죠. 네. 요즘 아크 ETF가 좀 그런 고민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런 고민이죠. 더더욱이나 아크는 심지어 중소형주를 많이 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실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크에 투자를 안 한,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크 투자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ETF 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할 수가 없다. 저는 숫자가 없는 종목에는 투자를 못 한다. 제 투자 철칙이거든요. 아무리 성장주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숫자가 있어야지 투자를 하지.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제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가 들어간 종목을 투자를 할 때는 언제였냐면 2019년 하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이익이 났을 때 흑자 전환이 됐을 때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올해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뭐 하여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실망을 한 분들이 많잖아요. 네. 거버넌스 이슈가 네. 됐든 아니면 주가의 불안정한 흐름이 됐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으로 많이 갔는데 근데 또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는 작년에는 미국 시장이 엄청 좋았지만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제 올해 6, 7% 정도 예상하잖아요. 네. 올해는 또 2020년도처럼 한국 주식시장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제 수익을 지난번에도 와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해외 주식에 대해서 추천하고, 네. 저희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한국 주식을 거의 덜 실죠. 그렇지만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적어도 올해는 나쁘게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아까 처음에 얘기해 드렸듯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S&P 500 기준으로 한 5,000에서 5,100포인트 정도를 올해 연말 타겟으로 저는 삼았어요. 그 모델링을 했었을 때. 그러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한 6, 7% 상승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한국을 돌려보면
이런 숫자가 여기는 없구나. 숫자가 나오는데 한국을 돌려보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이 코스피가 한 3,500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1,200 근처 정도 나와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지수로 계산하면 한 20%. 한 15에서 20% 정도 상승하는 숫자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7%다. 그냥 종목을 잘 못 골라냈으면 평균적으로 7%다. 그러면 한국이 그냥 지수만 해도 2배잖아요. 그죠? 2배 이상이죠. 근데 여기다가 세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미국은 예를 들어서 7%를 냈다. 그러면 실질 리턴은 5%밖에 안 되고 한국은 예를 들어서 20% 났다. 그럼 4배의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인다까지는 얘기해드렸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건 올해다. 올해까지만. 왜? 나중에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갔었을 때 우리가 지금 사이클의 뒷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이클의 뒷부분이 완전히 형성이 되고 나면 그때는 그 이후에 아주 크게 부러지는 장이 온단 말이죠. 그게 고점부터 바닥까지 최소 30%예요. 최소. 많이는 50%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부러지는 장이 나오면 신흥국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미국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달러가 초강세로 갈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안정을 찾았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저 우리 지금 환율로 1,200원 정도 되잖아요. 네. 1,190 몇 원에 한 1,2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되게 고평가된, 그러니까 되게 높은 지수라고 보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앞으로 쭉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지금은 요 차트를 쫙 보고 있으면요. 밴드예요, 밴드. 그죠? 밴드예요. 요렇게 쭉 그어 보면 그죠? 항상 여기 고점을 치고 내려왔잖아요. 요즘 쳤어요. 요 밴드 안에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 1년은. 근데 앞으로 1년이 지나고 2년 정도 됐었을 때 어느 시점에서 뭔가 달러의 움직임이 세게 나오면서 전 요게 이렇게 부러질 거라 생각해요. 위로. 위로. 그러면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1,400원에 끝날지, 근데 이제 1,300원에 갈지. 그 글로벌 어떤 경제 시스템 네. 혹은 증권 시장, 금융 시장에 큰 어떤 충격이 있을 경우에 그런 거죠. 그렇죠. 왜?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 가계 부채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이 얻어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지배구조 문제 이슈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무튼 좀 정치적인 이슈 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었을 때 환율이 깨질 가능성이 나중에는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안정적일 거고 올해 1년은 좋게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정말 세게 올리는 아까 그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2년 뒤, 3년 뒤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그때는 지금은 미국 주식을 들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지금 하나도 미국 주식을 안 들고 있고 다 한국 주식을 들고 있다면 그러면 한국 주식을 지금 올라갈 때 수익을 내시고 그걸 일정 부분 팔아서 올해 안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 정도는 미국으로 갈아타시라는 거죠.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나 좀 천천히 가니까. 아니면 부동산을 많이 들고 계시면 부동산 한 채라도 팔아서 한국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미국 주식을 사시란 말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달러가 네. 올라갈 수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한 3년 뒤쯤 됐을 때 달러가 초강세로 가는 시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증시는 30% 50% 빠지는 장이 시작되고 하면 그때는 주식을 들고 있지 말고 미국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달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팔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모든 밸류에이션이 정말 매력이 있는 것 같이 생겼을 때 그때 또 미국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들어가면 또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얘기 듣고 있으면 무슨 소설 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지점만 정확히 네. 잡아주면 네. 아마
구국의 영웅이 될 거예요. 네,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제가 정말 어쨌든 네, 소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그러니까 다할 겁니다. 네. 분명히 올해는 미국 시장보다 한국 주가, 주식 시장의 상승이 더 높을 수 있다. 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다음 해로 연결되는 어떤 그 달러의 그 환율 문제. 네. 예. 그리고 미국이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쓸지 예,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한국 증시를 올해 상고하저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상반기가 좋을 거라고 예. 많이 그랬죠. 하반기가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내년부터는 양도세가 된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 반대로 저는 생각해요. 미국 시장은 더 좋아질 것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양도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연말까지 가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올해 다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올해 돈을 바짝 벌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금 없이. 그렇죠. 확 올려놔야지. 그죠? 여기 올라간 거에 대해서 양도세 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올려놔야죠. 그래서 상저하고죠. 오히려. 아니 그리고 그런 얘기 어차피 이제 내년서부터 어차피 돈 벌어서 25% 수익 저 세금 낼 거면 미국 시장 가서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하더라고요. 올려놓고 거기서 잘 팔아서 넘어가는 게 맞지. 왜 굳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천천히 하셔도, 그러니까 너무 급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관점, 양쪽의 사이드 관점으로 놓고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보고 지금 너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라고 그냥 단기 예측하고 액션을 취하지 말자. 네. 확인하면서 움직이자. 더더욱이나 가장 편한 거는요, 실적을 보시면서 하면 돼요. 미국 주식은 더더욱이 다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 주식은 미리 예측을 하고 움직인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앞으로 엄청나게 안 좋을 거고 SK하이닉스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윈터스 카밍 그러면서 주가 빠뜨렸잖아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왔으니까 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물론 다 다시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렇죠. 좀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변동성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미국은 기다렸다 실적 다 확인하고 그때 정말 이제 안 되겠구나. 그러면 빠져요. 그러니까 12월 달, 그러니까 4, 4분기 실적이 이제 14일부터 나오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나옵니다. 이때부터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런 것들 보시면서 하시면 액션을 취하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참 많은 분들이 그 예상을 많이 하는데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 본다고 네. 미국 시장, 그다음에 한국 시장,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가져올 어떤 효과들. 하여튼 모든 거는 가봐야지 알죠. 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딱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자. 네. 그래도 늦지 않는다.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